현재 인류 희망의 빛이자 코로나를 유일하게 탈출시킬 것으로 보이는 화이자 백신이 연일 주목받습니다. BBC에 출연한 화이자 CEO 우구르 사히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으로 내년 겨울이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며 사람 간의 감염률을 50%에서 최대 90%를 낮춘 결과 내년 여름쯤 효과가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 백신은 내년 초부터 제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약 내년까지도 전 세계의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 각국은 서둘러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코로나가 매일 엄청난 속도로 발병 중이기 때문에 서둘러 접종하지 않으면 사람 간의 감염이 더욱더 확대되어 최악의 겨울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 등 중요한 사람들이 감염될 시에는 국가의 의료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물론 화이자 백신은 90%만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은 국가별로 대량 접종의 사례가 전혀 없는 데다가 기존의 백신 대비 다소 완화된 조건으로 3상에 통과해서 백신 자체에 불신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갑자기 코로나가 1,000명 이상으로 급증하며 창궐할 가능성도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접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질병청은 여러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백신 접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많은 국가들은 곧 있을지 모르는 대규모 전국민 백신 접종에 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백신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매우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최종 접종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쉽게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백신의 독특한 요소로 접종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독감 백신인 사백신은 냉장 유통만으로도 충분히 장기간 유지가 되며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은 mRNA 백신의 안정성을 위해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상온에 노출되면 안정성을 잃기 때문에 백신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접종해야 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mRNA 방식으로 생산된 화이자 백신을 어떻게 접종시킬 것인가는 큰 고민이라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콜드체인 유통 방식이 매우 유력해지며 국가마다 백신의 유통과 접종 방법을 연구하면서 화이자 백신이 도착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각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지난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시에 상온에 노출되어 회수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하는 등 온도에 예민한 백신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콜드체인 운송 방안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생긴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이번엔 화이자 백신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이죠. 화이자 백신의 가장 큰 문제는 극저온을 유지하며 빠르게 전국으로 유통시켜야 한다는 점인데 이미 콜드체인 운송 과정에서 취약점을 한 차례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될 것이냐는 우려가 듭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 본부장은 mRNA 백신은 저온이 아니면 사실상 효력이 없다며 상당히 복잡한 준비 과정과 반복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러한 모든 과정도 역시나 한국이 가장 백신 맞기에 유리한 국가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초저온 운송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SK와 골드만삭스가 국내 친환경 초저온 복합물류센터에 공동 투자한 바 있습니다. LNG 냉열을 활용한 초저온 복합물류센터는 바이오 의료용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영하 80도실 및 참치류와 같은 고급 수산물을 보관하는 영하 60도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LNG 냉열을 활용할 경우 초저온 급속 냉동을 통한 동결시간 단축으로 원료 손상 및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고 24시간 균일한 온도를 유지를 통해 장기간 높은 신선도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창궐을 안 했기 때문에 해산물 등이 주요 타겟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창궐해서 해당 투자가 현재 상황과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 일종의 묘수가 된 셈입니다. 그러나 한편 초저온 관련 유통기업이 SK가 투자한 한국초저온 한 곳이라는 것은 다소 불안감을 줍니다. 하지만 일면 다행인 점은 백신 공급이 내년 중반까지도 원활하지가 않다는 점이고 한국은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만한 방역에 여력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백신 도입은 물론이고 치료제가 나와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한국은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감염자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만 방역을 잘 넘길 수 있다면 내년에 들어서는 올해처럼 또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선 백신 공급을 계약한 국가들도 미국, 유럽, 일본, 이스라엘 등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한국은 좀 더 경과를 지켜보면서 백신의 부작용 등을 체크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백신이 도착한 다음에 과연 전 인구에 해당하는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 이상이 짧은 시간 안에 맞을 수 있냐는 점이 화이자 백신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크게 유리한 점이 있는데 바로 전 국토에 하루 만에 대량으로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거의 드물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하루 만에 모든 지방에 원하는 물량을 보낼 수 있고 그 와중에 상온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화이자에서 현재 보고하는 2에서 8도 사이의 노출 시 5일간 정도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으니 한국에서는 빠른 배송 체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정적인 상태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콜드체인은 해산물 유통을 비롯 오래전부터 좀 더 나은 기술과 환경을 갖췄지만 동시다발로 많은 이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과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이 빠른 접종에 발목을 잡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일본에서 콜드체인을 갖추더라도 백신을 맞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현재 제대로 PCR 검사를 안 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감염자가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백신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채 맞아야 하나 일본에서는 잠재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 접종 자체를 매우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 1억 2천만 개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들부터 일단 접종을 한 다음 부작용이 없나 봐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도쿄올림픽으로 전세계의 많은 사람의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 확진자가 폭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맥락이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 적용이 되어 백신 접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코로나 감염이 음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PCR 검사 후에 미국에서는 결과를 봤는데 길게는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키트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염려가 있죠. 따라서 미국에서 PCR 코로나 검사 이후에 감염이 안 되도록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 현재 일 확진자가 14만 명가량으로 쉽게 감염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국토가 넓어서 보건소나 접종받는 장소를 왕복하거나 그 가운데 콜드체인 유통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다양한 코로나 진단키트를 확보 중입니다만 한국과 같이 PCR로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오는 나라가 드물어 백신 접종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무증상 감염자가 괜찮다고 백신 맞을 확률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증상이 악화되어서 중증으로 발전할 경우 더욱더 의료 붕괴를 재촉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안 맞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상황도 나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마스크는 필요 없다는 정치적 성향의 그룹들도 상당수 존재해 백신 접종은 좀 더 난해해집니다. 반면 한국은 만약 백신의 안정성이 검증되고 맞아야 한다면 전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접종을 빠른 시간 안에 끝낼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한국의 단결하는 국민성이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끈 요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아예 백신을 맞기도 어려운 환경이며 사회주의 국가도 다소 어렵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냉동창고의 20%를 가지고 있으며 콜드체인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화이자 백신을 주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백신을 쓸 것으로도 보입니다. 결국에는 그 중에 백신 접종이 가능한 나라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은 다소 불안정한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습니다만 어차피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 한국의 방역체계와 신속한 검사 결과 및 방역 시스템은 가장 백신을 맞기에 좋은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화이자와 협상 중입니다만 침착하게 콜드체인 유통 및 국내의 백신 관련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 추후에도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 화이자 백신으로 가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보다 좀 더 안전하고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에 들어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위권 국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리블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은 언제쯤 단판이 날까요? 양국은 여전히 핑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죠.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1년 계약이죠. 이후 협상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 측 대표도 바뀌었습니다. 일본 통으로 유명한 외교관 도나 웰턴이 임명된 것입니다. 웰턴을 신임 대표로 한 이유는 한국 이후 일본과 방위비 협상까지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한국 역시 협상의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국 유력 언론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미국 백악관이 미 협상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할 수 있음을 암시하라. 참 비겁한 짓이네요. 앞으로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서도 협상 카드로 계속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밝힌 CNN의 슈토 기자는
지난 11일 책을 출간했습니다.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 해당 지시는 이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자는 군 당국자들에게 직접 들었다고 출처를 밝혔습니다. 기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즉각 5배 늘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한국 담당자들이 주저하자 미국 담당자들이 협상장에서 그대로 나와버렸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한국의 담당자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고위급 담당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주한미군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5배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죠.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4,000명으로 구성된 여단 병력 전체를 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전체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기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소개했습니다. 이전의 모든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계획대로 착착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 없이 훈련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자는 군 고위 관리로부터 들었다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훈련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분개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죠. 훈련 복원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취소되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자 군부대 투입을 거부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경질하려고 했습니다.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대단히 어리석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북아 최고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에 있어서 약한 적일 뿐이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포기했습니다. 기자는 이 선택이 중국에게는 큰 선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CNN 기자의 발언과 별개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동일합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1월에 치러질 대선까지는 주한미군 감축이 추진되지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미국 국익연구소의 한국 담당국장은 지난 10일 정치 전문지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군을 집에 데려오길 원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아니다. 이 글에서 국장은 미국 고위급 관료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이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장 그렇게 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나중에는 생길 수 있다는 걸 암시하니까요. 국장 역시 주한미군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로 방위비 협상을 뽑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려고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그런 식이다. 항상 터무니없어 보이거나 상대방을 겁주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값을 부풀린다. 트럼프는 이런 종류의 놀이를 좋아한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전혀 놀랍지 않다. 굴욕감마저 듭니다. 지금 한국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걸까요? 이런 행위를 하는 미국을 과연 동맹으로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전략이나 군사가 아닌 경제적 기준으로 봅니다. 최우선 순위는 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한국은 매해 미국의 수십억 달러어치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먹는 경제적으로 거대한 나라입니다.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하게 되면 방위비 압박은 훨씬 심해질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최우선 과제로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뽑았습니다. 동맹국들이 무역과 군대에 있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것입니다. 방위비를 높이려는 이유는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동미군을 감축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독일은 부유한 국가인데 미국이 왜 그들을 방어해야 하고 보상은 받지 않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독일이 미국과 나토에 수십억 달러를 빚졌지만 러시아에는 수십억 달러어치의 에너지 비용을 지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을 체납해온 나라들이 한 해 1,300억 달러 이상을 더 내도록 자신이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고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감축된 미군이 이탈리아와 벨기에에 재배치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나라들도 방위비 분담금을 다 내지 않고 있던데요. 그러자 대통령은 그들도 내도록 만들 거라고 답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을 예우하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상당히 하락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이렇게 궁금한 건 처음이네요. 앞으로의 상황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